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가람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 양지수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는 5,600선에서 마감하며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는 이란 전쟁 관련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1% 내려가고 있습니다. 5,60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5% 상승 전환했습니다. 1,1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만 홀로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만 홀로 지금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4,500억 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팔아냅니다. 외국인은 4,500억 원 넘게, 기관은 11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순매수했는데 오늘은 기관도 함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3,200억 원 가까이, 기관은 4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홀로 3,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와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전날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그래도 국내 반도체 투톱은 현재 좀 약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0.74% 약세 보이면서 18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42% 내려갑니다. 95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하락하면서 13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도 1.13%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27%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라엘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어제 4% 넘는 강세 기록했는데 오늘은 2.17% 내려가고 있습니다. 162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우려에 방산주는 강세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7%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SK스퀘어는 지금 1.42%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도 지금 강한데요. 두산에너빌리티 2.48% 상승하면서 10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 지금 1% 올라가면서 16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약했는데 현재도 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5% 내려가면서 15만 9,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91% 하락합니다. 알테오젠 2.22% 내려가면서 35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0.52%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27%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도 살펴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까지 ABL바이오와 펩트론이 하락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1.26% 하락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지금 보합에서 움직임 보입니다. 코오롱티슈진 0.4% 강세,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5%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8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어제 그래도 상승했는데 오늘 2.65%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가 국내 원전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거란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원전주가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비텍 지금 19%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고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통신 장비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발전과 함께 주가가 상승세를 탈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옵티코어 지금 26.82% 급등하고 있고요. 대한광통신도 17% 넘는 급등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살펴보시죠. 국제유가가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되자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에 오늘 환율은 13원 60전 올라서 1,480원 10전에 개장했습니다. 오전 9시 29분 기준으로는 1,482원에 거래됐습니다.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0.14% 약세 기록합니다. 5,60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1% 상승하고 있습니다. 1,1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란 전쟁이 터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 벌써 2주가 됐나요? 한번 우리 홍 대표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죠.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 과정은 정말 위아래로 출렁였습니다. 지수 결과만 놓고 보면 코스피가 5,500포인트.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아찔한 수준으로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힘드셨죠, 홍 대표님도? 아, 잠을 못 잤습니다. 저도 새벽에 요즘에 자꾸 깹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전날 미국장 어떻게 움직였나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주식들 그리고 유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출근 시간이에요. 아, 정말 우리나라 투자자들 정말 힘드신 것 같고요. 저도 어제 그 고객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는데 네. 다들 지쳐서 야, 이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다들 걱정은 많은데 네. 너무 근데 불확실한 뉴스가 너무 많다. 그런 것 때문에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시장은 어제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지수의 변동성은 좀 줄었는데 네. 여전히 마음은 편하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2월 말까지 우리 증시는 파죽지세였죠. 코스피 기준으로 6,300포인트도 찍었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너무 이제 빨리 올라왔고 과열이다라는 이제 우려들은 이제 곳곳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쟁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변수를 맞은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강한 변동성을 겪게 된 이유는 크게 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아니겠나.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한때는 소득주도 성장 또는 내수 성장에 대한 기대들이 좀 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들은 또 다 사라졌고 특히 2022년 우리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PF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수 침체가 만성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출과 수입 비중, 즉 대외 개방 또는 대외 의존도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한눈에 아실 수가 있는데요. 한동안 참 저게 비중을 보면 70%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 거의 100% 육박하는 GNI면 이제 국민소득. 국민소득 네. 때문이죠. 대비 수출입비.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총생산하면 P가 되는 거고 소득하면 I니까요. 근데 뭐 비슷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GNI 대비해서 수출입의 어떤 비율들이 저렇게 올라가게 있다라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니죠. 우리가 그 전에 제일 좋았었던 가장 높았던 시기를 언젠가 보면 그 중국 붐 불었을 때 그때 잠깐 100% 돌파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시 그까지 왔다. 대부분 반도체 덕인데 문제는 반도체가 고용을 아주 크게 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간접적으로 돈 풀린다 뭐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은 데다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네 뭐 장중 기준으로 해서 국제유가 118불까지 갔잖아요. 이러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뭐 반도체 인공지능 붐 이거 다 꺾이는 거 아니냐? 이 공포가 금융시장을 지금 갉아먹는 게 가장 직접적 요인이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요인은 더 문제인데 이거는 정책 요인도 좀 실수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저 그림 보시면 제가 국민연금 다니던 시절이던 2012년에서 16년 정도에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 비중이 20% 정도였어요. 네. 제가 이제 그때 투자운용 팀장이니까 제가 좀 많이 높여놨었던 시기죠. 네. 왜냐하면 싸다. 이거 하나로 그냥 해서 짭짤하게 잘 벌었죠. 그리고 이제 202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우리나라 내에서 국민연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기 시작해요. 1,000조 돌파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15%까지 줄이자라는 게 컨센서스가 돼서 쭉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데 작년 2025년 말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9% 가깝게 올라갔죠. 예, 그리고 방이 또 바뀌었네요. 그리고 올해 26년 2월 정도에는 아마 20%도 돌파한 것 같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6,000 넘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코스피 200 관련된 대형주들의 주가가 주도했으니까.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올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5.9%. 이거 상향한 게 이겁니다. 올해 연초에 급격히 상향을 한 게 15.9%인데 현재 우리가
잠정적으로 집계 보면 20%다. 그러면 4%포인트 차이 나죠. 그러면 국민연금의 룰입니다. 목표 비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 있을 때는 국민연금의 매니저들이 자율적으로 매매합니다. 그러나 그걸 3% 선을 넘어서면 팔아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 16%에 가까운 15.9%가 목표인데 12.9%가 깨진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룰을 국민연금들 입장에서는 보면 올해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야 돼요. 저 차트를 보면. 근데 아시겠지만 누적해서 3조도 못 팔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월 들어서서 아시는 것처럼 한 3천억 정도밖에 못 팔았습니다. 자,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국민연금이라는 곳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주는 우리나라 최대 최고 규모의 1,500조짜리 연기금이 주가 폭락하는 3월에는 몇십 조 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방에 200포인트가 깨지는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팔았다. 뭐 때문에 그러냐? 국민연금이 지난해 연말 올해 초에 국민연금이 미리미리 좀 팔아놨으면 지금 이번 폭락장에 저가 매수를 하는 우리 일종의 저수지나 댐 같은 역할을 해서 홍수에 물을 가두고 가뭄에 물을 방출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했을 텐데 저걸 올해 1월 26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거지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갑자기 올려버리고 그리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아까 이야기했던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보다 너무 높은 거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를 거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니까 제가 봐서 국민연금이 제때 매매를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국민연금 다녔던 입장으로서 되게 안타까워요. 왜? 저거 지나고 나면 분명히 왜 그때 안 줄였어를 공격당하게 돼 있죠. 물론 이제 누구한테 공격당하냐는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1년에 4번 감사받습니다. 자, 이 사례에서 보듯 저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헤드쿼터 또는 정책 담당자들한테 좀 이게 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거죠. 보건복지부네요. 뭐 보건복지부에 근데 정 장관님이 사실 그 의료 쪽 전문가신데 네. 뭘 주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금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적절하게 기존의 기조, 중기자사변불의 기조를 가지고 적절하게 잘 대응했으면 이번 폭락장에 국민연금이 엄청난 저가 매수를 해주는 세력이 돼서 시장이 저렇게 2,000포인트씩 안 박살났다라는 반대로 그 전에 덜 올랐겠죠. 근데 그게 좋은 일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가가 이래도 저래도 6천 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뭐 할 말 없어요. 다만 저는 한 1년에 2,000포인트씩 오르는 게 더 좋은 장 아니냐. 그렇게 한 달에 두 달에 2,000포인트 올랐다가 우당탕 20% 폭락하는 게 지금 차트 나오네요. 예, 6,300 갔다가 5,000 깨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22% 정도 빠졌네요. 저런 식으로 시장이 붕괴돼 버리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전혀 저가 매수를 못 해주는 시장. 이건 좋은 일 아니잖아요.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도대체 저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시장에서 사실 저희들끼리 그러거든요. 국민연금은 매도 사이드카 나올 때만 살 수 있다. 왜? 연금이 샀다 그러면 안 팔아요. 왜냐면 국민연금은 한번 사기 시작하면 몇십 조 사니까. 그래서 저렇게 매도 사이드카 나올 때가 연금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오히려 팔더라. 하도 답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고 지난해 통계 아까 보여드렸더니 아니 세상에 한 19%까지 목에 다 차 있더라. 그런데 올해 1월 초에 국민연금 국내 주식 목표 비중 보니까 뭐 14.9% 그러고 있더라. 아 이거 참 이거 강제로 리밸런싱 들어가겠는데 국민연금이 욕먹겠다.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오비 그만둔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뭐 오비라고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네. 원칙을 지켰으면 이번 장에 이렇게 변동성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간 선배 입장에서 한마디는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이게 시장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어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없는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새겨 들었습니다.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너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무서워요. 네. 진짜 많은 생각이 드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수가 피치를 올리면서 막 올라갈 때 뭔가 취해 있는 듯한 하지만 그렇죠. 많이 취하면 늘 숙취가 따르지 마련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적당하게 마시고 그래야 그 다음 날 또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주도 좀 먹고 안주도 좀 먹고 물도 네. 좀 마시고. 뭐 이렇게 약도 좀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답답합니다. 건데 예. 그때의 그 취한 게 나중에 후유증이 이렇게 클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답 없는 질문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네.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답 없는 질문인데 유가가 지금 또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종전 시사 발언을 했지만 지금 펼쳐지는 형세는 종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전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죠. 제가 이 방송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트럼프는 뭐 딴 나라에 있는 사람이니까 예. 마음껏 하시죠. 예, 입 벌구다. 정말 입만 벌면 저렇게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이게 전쟁을 시작하게 됐던 배경에 대한 파이낸셜 뉴스에서의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보도 보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폭격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따라했다. 이게 나라냐? 도대체 트럼프는 네타냐후한테 어떤 약점을 짚히고 있냐? 이런 생각부터 들고 이제 두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될 거 그걸 정말 몰랐냐 이거죠. 그렇다면 참수 작전을 해서 하메네이를 갖다가 처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빨리 호르무즈 해협의 근처에 규례 부설 이런 거 다 막고 그 근처에 있는 드론 기지부터 시작해서 미사일 기지들 그 일대 호르무즈 해협부터 먼저 소거 작전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아니,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이제야 규례 부설하고 있는 배를 두 척을 격침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아직도 이란한테 6,000개에서 8,000개 정도의 규례가 남아 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전쟁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말 안 듣고 전쟁했다라는 게 너무나 이게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배꼽이에요. 전 세계의 3대 배꼽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수에즈, 파나마, 그리고 말라카, 그 다음이 호르무즈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라카보다 이번에는 호르무즈가 3대 배꼽이 된 거죠. 배꼽, 어머니하고 이어졌던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잘못 건드리면 크게 아프죠.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의 배꼽이 되는 저 자리를 저렇게 엉망으로 전쟁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한 이제 그런 사람이 미국의 통수권자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파란 선 국제 유가고요. 빨간 선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파란 선 유가, 빨간 선 소비자 물가입니다. 6개월 선행하죠. 그래서 유가가 당장 조금 오르는 건 물가에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올라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네. 저렇게 올라 있는 유가의 레벨이 만약 3에서 6개월 정도 더 지속된다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3%대가 아니라 4%대로 올라가는 그런 충격이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물가 4% 올라가면 이게 중간선거 끝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성장도 참 중요한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번에 바이든 지지율 보셨잖아요. 우리가 물가 한번 올라갔던 걸 잘 못 잡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합니다. 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실질 소득이 내려가니까. 임금은 안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특히 그날 벌어서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사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적자가 나고 인생이 파탄이 나잖아요. 이 문제들이 바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서 지금 뭐 이번에 전략 비축유 방출은 뭐 기본 기정사실이었고요. 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들이 다니는 모습이 보여져야 지금처럼 화물선 또 공격당했잖아요. 이런 화물선이 공격당하고 불바다가 되는 모습이 아닌 유조선이 적어도 미군의 함정들의 호위를 받으면서라도 몇 척이라도 지나가는 모습들이 어여 나와야 되는데 그 리스크를 무릅쓰려면 미군 함정이 기뢰에 폭사하는 이 위험들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버블 제트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밑에서 갑자기 수압이 높아지면서 펑 하고 터지면서 이 배를 위로 올려서 두동강 내는 그게 기뢰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 기뢰의 무서운 점 그리고 드론 공격들의 문제들을 저 자리 저 배꼽같이 생겼잖아요. 저 자리를 갖다가 배가 지나가는 모습들이 나올 때 그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뒤에 뭐 어떤 전쟁이 진행되냐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국제 원유 가격의 급등세들이 진정되고 인플레이에 대한 공포가 진정되면서 다시 시장이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현재까지만 저런 뉴스들이 나온다는 자체는 아직은 그냥 시장이 변동성의 시대지 추세를 잡기는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환율 한번 짚어볼까요?
환율이 이제 1,470원 또 오늘 좀 더 올랐죠. 80원.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후반대 1,400원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의 환율 움직임은 부담스러운 수준인 건 맞죠.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그럼 뭐 또 외국인 수급과의 요즘엔 또 상관관계가 많이 또 떨어져 있던데. 예, 그게 외국인 매매는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이걸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그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네. 인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외국인이 산다 아니에요. 외국인은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느낌이 딱 오시죠. 작년에도 내내 그렇게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가을에 호황이 올 거라는 걸 이렇게 징후들이 보이는데도 가을에 돼서야 겨울에 좀 사다가 다시 올해부터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매매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 하면 자기네 국내 사정입니다. 그럼 어떤 국내 사정이냐? 바로 회사채 시장이고 사모사채 시장입니다. 요새 나오고 있는 사무사채 얘기하니까 갑자기 네. 네, 그 정확하게 이제 미국 경제의 배꼽이 이제 하나는 뭐 이제 재고 원유 재고가 얼마이냐 이런 거라면 금융 시장의 배꼽은 사모사채 시장입니다. 지금 그림 한번 볼까요? 빨간 선은 회사채 가상금리. 저게 이제 뭐냐 하면 국채 대비해서 그 돈을 빌려줄 때 저 사람한테 이자를 더 받는 거. 그래서 2008년이 굉장하죠. 10%까지 갑니다. 저런 시기들이 출현했다라는 건 뭘 뜻하냐 하면 죄송합니다. 20%까지 갑니다. 저런 시기들이 출현했다라는 건 뭘 뜻하냐 하면 기업들 다 부도 난다 그러고 다 도망가는 시기. 그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사겠습니까? 안 사죠. 왜냐요? 전 세계에 지금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 벌어져서 펀드런 나고 있는데 한국에 투자했던 돈 아무리 한국 시장이 어떻고 저쩌고 상관없이 다 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역시 저 크레딧 스프레드 기업들 망한다. 또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실리콘밸리 뱅크런. 그럼요. SVB 사죠. 예, 그리고 네. 또 리퍼블릭 은행, JP 모건한테 인수된 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2022년에 저 그림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우뚝 설 때 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은 뭐 뒤도 보라보지 않고 다 파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흐름을 보시면 최근 끝부분 봐주십시오. 예, 작년에 살짝 올랐던 상호관세 때 올랐던 크레딧 스프레드가 줄어들자마자 외국인 파란 선 매수했죠. 네.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매도하고 있잖아요. 대규모 매도하는데 저 빨간 선 끝부분 봐주십시오. 예, 크레딧 스프레드가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왜? 블랙스톤의 또는 뭐 아폴로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사모펀드 자체를 이제 주도해왔던 대형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고점 1월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다 바텀막 났어요. 그 바텀막 나는 과정에서 너네 괜찮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어디? 크레딧 스프레드가 높아지는 저 대상이 어디예요? 더블 B. 신용 등급이 낮은 그런 기업들, 정크본드들. 네. 근데 미국에서는 정크본드지만 한국에 오면 트리플 A거든요.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현대차도 저기였고요. 테슬라도 저기 들었어요. 현대차와 테슬라가 저 더블 B였습니다. 더블 B였다고요? 예, 얼마 전까지 더블 트리플 B도 아니고? 예, 그러다가 요새 트리플 B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특히 그 테슬라는 싱글 B였습니다. 예, 이 정도로 크레딧이 엄격해요, 미국은. 근데 그 엄격한 크레딧에 대해서 이제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 그렇게 줄어들다가 지금 저렇게 오르고 있다. 여기에 누가 트럼프가 불장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불장난에 지금 같이 동참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무 계획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야 이게 어디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온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모대출 그거 2조 달러밖에 안 된다. 옛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8조 달러였다. 그때 미국 GDP 15조 달러에 8조 달러니까 나라가 망했고. 근데 지금은 미국 GDP가 거의 30조 달러인데 2조 달러밖에 안 되니까 저거 다 터질 리도 없지만 터지더라도 저 회사들 워낙 깔아놓은 돈이 많은 회사라서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저게 지금 크레딧 스프레드가 바닥에서 1%밖에 안 오른 거지. 근데 이제 3월은 전쟁까지 가세해서 더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외국인 도대체 언제 사냐? 우리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기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사고 있는 거대한 자금들, 거대한 투자자들은 연기금이 있고 그 사람들은 전체 시장에서의 이머징 마켓 비중 이렇게 해서 사는 펀드가 있다면 그 밖에
CTA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모멘텀 투자 전략을 쓰고 있는 전형적인 모멘텀 전략입니다. 제시 리버머라는 사람 있죠. 추세에 올라타지 않을 거라면 주식 쉬어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느 추세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 중에 하나가 유가랑 크레딧 스프레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당장 사주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한마디 했던 게 국민연금 말고 저럴 때 국민연금이 사서 국민연금이 우량주 저가 매수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될 타이밍인데 젠장 못 사고 있고 국민연금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요새 기관이 사는 게 전부 ETF로 들어오잖아요. 개인들이 시장을 지금 억척같이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제 저 기세라는 게 22년 기억나세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엄청나게 바치다가 무너졌던 기억 한번 나죠. 그게 수급이 갑자기 꼬이던 시기가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네. 개미 수급 꼬이며 시장이 붕괴됐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은 우리 국내 수급에서 대규모 IPO가 없어요. K뱅크도 그냥 지나갔고요. 큰 대규모 수급이 꼬일 여인이 없으니까 그나마 개인이 바치는 거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미국 쪽에서 저런 사모사채 대출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문제들이 계속 장기화된다라면 우리 개인들의 저가 매수에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올 때는 한 번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바닥 쳤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 못 드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고 거기서 유조선 지나가는 때까지는 일단 지금은 바닥 확인 과정들을 거치는 좀 힘든 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우울한 얘기 말고요. 네, 미래를 낙관적인 향한, 이야기 할까요? 네, 청사진을 제가 한번 제시한 전쟁이 끝난다. 언젠가는 끝난다. 머지않아 끝난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얼마 오라클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냈습니다. 너무 오라클의 실적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 AI 굉장히 거품론의 중요합니다. 중심에 섰던 곳이 나 스스로 아직 건재하다는 걸 증명해 냈죠. 그 사모대출은 상당 부분이 이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예. 이런 것들에 돈이 들어갔던 곳들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아폴로입니다. 컥했던 것들이 그래 아직 동력 꺼지지 않았어라는 희망의 빗줄기를 잡고 이제 그럼 이후에 포스트 전쟁 이후에 시장을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이거 너무 우울하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예. 여전히 네. 네, 저는 낙관적입니다. 설비 투자 늘리는 빅테크 기업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체증이 좀 내려가실 겁니다. 예, 오라클 실적이 저는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존이 이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채를 발행하거든요. 직전에 구글이 발행했고 이번 아마존이 부채 발행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흥행했대잖아요. 예. 2.5배 정도 입찰이 들어왔대죠. 2.5배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금리가 좋았다 정도 하죠. 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아마존이 지금 제일 크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베조스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바로 밑에가 100년짜리 채권 발행한 알파벳. 그 제게 밑에가 메타. 우리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사회강경명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쓰고 있죠. 그리고 밑에가 마이크로소프트, 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또 전부 엔트로픽 그리고 오픈 AI 같은데 다 대주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점들 그리고 이 회사들의 어마어마한 투자 붐들이 지금 전쟁 뭐 이런 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적도 잘 나오는 데다가 투자의 의지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에 배 한 척 지나가면 이게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뭐 대통령이 엉망으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미국의 군사적 어떤 역량 그리고 AI가 받쳐주는 전쟁 참모부들의 능력들을 생각하면 기뢰로 인한 문제 그리고 자폭 드론으로 인한 문제들을 정말 뭐 빨리 해결하면 저는 시간이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한 3달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비축률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3달 안에 그리고 좀 그보다 빨리는 시간에만 해결된다면 저 AI 붐이 다시 우리 시장을 살려줄 거다.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미국 쪽 적어도 기업 실적과 자금 흐름에서는 아직은 지속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정세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 연일 출렁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곧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발언에도 미국과 이란은 연일 충돌하면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숨을 돌린 국내 주식시장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중동 상황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권영 선임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또 IM증권 이상원 연구원, 또 하나증권 박찬솔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어만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기뢰 설치용 선박들을 대부분 제거했다며 석유회사 관계자들에게 호르무즈 이용을 독려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they should. I think they should. I think they should use this. In my opinion, look, we took out just about all of their mine ships in one night.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해서 기뢰 설치에 나섰다. 그리고 또 미국 측에서는 그 기뢰를 상당 부분 제거했다. 어떻게 보면 좀 엇갈리는 주장들도 막 왔다 갔다 난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금 긴장도 일단은 선박 거의 못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만약에 기뢰 설치를 성공을 했다고 하면 또 다른 국면의 긴장 국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뭐 이란 같은 경우가 좀 최대 한 6천 개 정도의 기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행히도 이제 미국이 그 선박 한 16척을 격침을 시켰기 때문에 다행히도 기뢰 설치는 안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뢰가 중요한 이유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성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기뢰가 설치가 됐다고 하면은 배 밑에서 언제 그게 폭탄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뭐 유조선이라든지 상선들은 더 이상 운행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전 선언을 이제 트럼프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언제 할 수가 있을지, 기뢰 해제를 언제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계속 이제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보면 핵심 이 전쟁의 양상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좀 떨어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고개를 스물스물 들고 오늘 또 배럴당 보면 $90대로 올라섰네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진짜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국제 유가 물동량의 거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이제 통과를 거의 한 열흘 동안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자연스럽게 올랐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이제 셀프 선언 같이 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끝낼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이후에 110불 갔다가 한 80대 불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제 이제 89불, 90불로 올라왔고 지금 선물로 움직이는 보사는 지금 92불, 93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제 이제 새벽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4억 배럴을 권고를 했습니다.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라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억 7,200만 배럴을 배출하기로 했고 일본은 8천만 배럴, 우리나라는 2,500만 배럴을 32개 회원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89% 4%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와중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 척의 공격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방출을 한다고 해도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방출을 하는 곳이지만 우리나라가 또 받기에는 시간적인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미스매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요거 그냥 단순히 4억 배럴 한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일일 빵꾸 나는 게 한 1,600배럴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은 4억 배럴을 뭐 한 3개월 정도 나눈다고 치면은 잘해야 일일 400만 배럴 아니면 뭐 300만 배럴인데 그것도 시간적으로 미스매칭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유가의 부족 부분을 완전히 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지금 유가에 반영되고 있고, 특히 이제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유가가 상승되면은 물가가 상승되고 그럼 물가가 상승되면 소비 이축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러난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가도 약하고 환율도 약하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도 오르는 그러니까 트리플 약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거의 쥐약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출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중동 의존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세계 원유 공급처가 핵심이 다 중동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다른 지역도 많이 생산량을 늘려서 좀 둔화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닌가 봐요. 사실 IEA에서 발표한 4억 배럴 넘는 그 비축유 방출 계획은 역대 최대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전혀 좀 식는다 싶더니 뭐 잠깐의 효과에 그치는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를 다 해결한 건 아니고 이제 비축유가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생산량을 지금 확대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쟁이 지속되면은 유가는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나왔던 초기 이 발표 내용은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푼 건 아닐 것 같고 심리적인 그 부분에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목적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네. 일단 120불이라는 피크를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낮춰 가려고 하는 전략적인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비축유가 이제 러우 전쟁 때 뭐 2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끝날까? 그리고 전체적인 서방권에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반대 포지션에 굳이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 수준을 일단 어느 선에서 정할 건지 그 다음에 그게 계속 낮아지는지 앞으로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예를 들어 드라마틱하게 오늘 갑자기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한다든가 우리가 그런 거는 거의 뭐 제로라고 봐야 되는 아니, 상황인 거니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네. 오늘 종전이 된다고 해서 호르무 해협이 풀린다고 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UAE나 쿠웨이트가 유정을 좀 셧다운했습니다. 그럼 그렇죠. 다시 예. 재가동하려면 한 달이나 한 달 반이 걸려요. 네. 다시.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오늘도 90불 넘었지만은 특히 2분기에서 2분기 걸쳐서는 무조건 평균적으로 80불은 무조건 넘는다. 그렇다고 갑자기 유가가 60불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원리에 따르면 왜냐면 생산량이 지금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왜냐면 그 전에는 그냥 호르무즈만 창고에 쌓아놨는데 그냥 호르무즈만 통과가 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쌌다 그리고 공격받으니까 아예 셧다운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을 재가동하려면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그 생산량을 회복하려면은 전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실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예, 더. 그러면 평균 그 미국 에너지청에서 이제 예상한 게 2분기에는 적어도 80불이.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이제 GDP 성장률을 2%로 했는데 1월 달에 발표를 했죠. 네. 올해. 거긴데 그 평균 가격이 65달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80달러 그리고 환율 때문에 더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면 상당히 GDP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지금 끝나갖고 해소돼서 다시 유가가 내려간다는 논리가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사실 이제 유가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다 쓰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2월까지 보면은 일단은 뭐 지금 우려는 조금 사그러들고 있는 국면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제 퀀트 베이스로 좀 시장을 보는 편인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2월 중순에 벌써 시장에 좀 반영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전쟁 전에요. 전부터 스물스물 반영됐었어요. 예, 뭐 1월 데이터를 보고 그랬던 것도 있지만 10% 보편 관세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어 쪽은 이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또 2월에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2월 CPI는 이제 근원 기준으로 월간 좀 떨어졌더라고요. 지금 뭐 일단 보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하락 추세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한 거죠.
이대로 가면 좋은데. 네, 이대로 가면 좋은데 네. 이제 3월, 4월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반등을 좀 한 국면인데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더 격화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언론 쪽에서도 전쟁을 하게 되면은 러우 전쟁에서 보셨겠지만 정확한 정보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소스를 통해서 시장이 그것을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때까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국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거는 우려를 가져가야 된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그 2월 CPI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2월 28일 날 공격을 한 거고 네.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4.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근원 CPI,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빼은 거는 2.5.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냥 CPI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 뭐냐면은 그 가솔린 가격이 전년 동일 대비 빠진 상태에서 전기 가격이랑 그다음에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한 1.2%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이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가솔린 가격은 25%가 올랐습니다. 네. 2월 대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3월 CPI가 지금 유가 수준이면 지금 가솔린 가격이면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고, 또 거기서 또 주목하실 게 뭐냐면은 상품 물가 지수인데 그 다른 가격 지수가 좀 빠져서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상품 물가 지수가 사상 최대로 올랐습니다. 상품 물가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여태까지 관세 효과를 생산자가 다 이제 해당했는데 소비자한테 물가를 전가시키셨겠다. 근데 그 부분이 계속 그 월을 갈수록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월 CPI는 좀 엄청난 좀 상승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냥 가솔린 가격만 반영이 돼도 25% 상승했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영 위원님, 예. 이게 이제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천연가스, 비료, 뭐 그 외에 다른 뭐 설탕, 에탄올, 황 이런 것도 다 공급이 다 줄줄이 지금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중동 지역에서 많이 수출한 부분들이 타격을 받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에 필요한 뭐 헬륨 가스 같은 것들이 좀 약간 공급에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비료 산업인데요. 네. 그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비료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서 생산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아서 우리나라 농업계에도 좀 타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에도 약간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때 2020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사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요맘때쯤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봄 됐으니까 네. 파종하고 막 이래서 비료들 많이 필요하다고 막 그랬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비료값이 이제 공급망이 막혀버리니까 폭등을 했고, 이게 결국 생산자 단위에서 다 원가 급등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던 그때 기억이 또 데자뷰처럼 예, 맞습니다.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거 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유황, 항산 이런 이제 중동 쪽에서 공급을 하는데, 항산이 또 이제 요소로 통해서 이제 비료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3월달, 4월달에 북반구에서 파종을 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비료를 많이 써야지 생산량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일모작 같은 경우에는 진짜 3, 4월 달에 중요하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거기는 2모작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3, 4월이 중요한데, 근데 그런 효과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해상 운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망으로 해서 운임 자체가 올라간 추세입니다.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려면, 아니면 기업들한테 전가시키는 부분이 있고, 기업한테 전가가 돼서는 다시 또 소비자에게 전가되니까, 이런 게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그러니까 원유 가격이 오르고 나서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이션에 본격적으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약간 추세선을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후행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단순히 그 유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임이라든지 그러면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고 기업들이 또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네. 물가는 올라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겠군요. 자, 전쟁이 어쨌든 모든 변수 끝에는 전쟁이 끝나야 된다. 빨리 네, 끝나야 네.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백악관이 이제 대변인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 달성을 판단할 때 전쟁을 종료할 것이다. 이건 이제 트럼프 마음대로 그렇죠.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데 네. 이제 이란은 결상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그럼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트럼프는 지금까지 계속 그 종전을 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계속 얘기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우리 작전이 그 일정에 따라서 좀 더 일찍 진행되고 있다. 또는 우리가 타격할 것은 거의 다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거의 전쟁이 끝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그것을 받아들이냐 할 때는 만약에 이란이 받아들일 의지가 있었으면 기뢰 설치를 안 하려고 했겠죠. 그 자체는 이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만약에 종전 협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이란이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미국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작년 6월 달에 전쟁이 한 번 있고 나서 8개월 만에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도록 불가침 조약을 좀 맺어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폭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한 배상도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누가 대해서 이란이요? 예. 미국한테? 네. 미국과 이스라엘한테? 예. 종전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서 그 조건들에 대해서 미국이 받아들일 리는 또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그러면 아직까지는 같은데. 강대강의 위치에 서로 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는 좀 중재하는 나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래서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 예, 뭐-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예. 그래서 트럼프하고도 전화를 하고 있고 뭐 페제시간 대통령하고도 전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될지를 좀 봐야 되고 그 협상,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핵 협상 등을 통해서 한 것이 핵을 어떻게 농축할 것이냐,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다음에 프록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입김도 이제 작용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맞게끔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장기화될지 아니면 뭐 트럼프의 희망대로 빨리 끝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차기 지도자가 모주타바, 네. 하메네이 차남 모주타바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단 네. 말이죠. 네. 은둔의 지도자가 될 건가? 이란 방송에서는 이제 부상당했다는 이야기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월 28일 날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 공격을 할 때 그때 모든 사람 뭐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모스타파도 있다고 같이 있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큰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목숨은 건진 걸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방송들을 보게 되면 다리 부상이 좀 심하게 다친 것 같고 또 얼굴에서 눈이 좀 많이 다쳤고 얼굴에 상처도 많이 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서기를 좀 꺼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부상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뭐 공식 석상이 안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라마단 기간 중이고 네. 3월 21일 되면은 이제 춘분이라서 이란의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 때는 이제 국가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때 모주타바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또 하나의 또 관심 사항입니다. 만약에 몸이 괜찮다고 하면 나와서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때도 나오지 않고 그냥 글로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큰 계기가 될 것 같고 모스타파가 왜 한참 한 며칠 동안 이제 안 나오다가 갑자기 결정되느냐 하는 것도 그 과연 이제 이란 정부 내에서 개혁파하고 이제 강경파하고 서로 이제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 개혁파 입장에서는
이제 모스타바가 바로 차남이기 때문에 하메네의 차남이기 때문에 세습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그 모스타바가 혁명수비대를 위해서 많은 이제 지도력을 발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란 내에 강경파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위에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결정을 하고 뭐 어뢰 설치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금식하는 일종의 이제 이슬람 교환의 성스러운 기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럼 이 기간 안에는 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할 가능성도 원래는 있겠네요.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경우에 다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있다든지 아니면 해외 여행해서 금식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을 때는 뭐 식사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뭐 금식을 아주 철저하게 하지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라마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스러운 달이기 때문에 뭐 어떤 중요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란에서는 이것을 뭐 라마단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명명하느냐도 하나의 큰 이제 쟁점이 될 텐데 뭐 미국 이란 전쟁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명칭이 있을 텐데 이란 내에서는 이 라마단을 좀 약간 좀 더 강하게 표현을 해서 라마단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란 전쟁 지금 이제 뭐 정확하게 정해진 용어가 없으니까 이란 전쟁이라고 할게요. 이란 전쟁이 발발 후에 2주 동안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한 5,500포인트를 회복하긴 했지만 그동안에 막 12% 넘게 폭락하고 이제 다시 그런 걸 우리가 또 반복하진 않겠죠? 안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반복 가능성이 크죠. 크다고요? 예. 그렇게 12% 이렇게 떨어지는 그 정도의 네, 뭐 변동성이 또 하루 나올 수 또 있다? 사이드카만 뭐 매도가 뭐 하루 건너서 그러니까 가능성. 이제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데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전쟁의 양상에 따라 역시 달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이 1월 초에 4,200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날 6,330으로 거의 2,300포인트가 2달 만에 오른 거예요. 그게 코스피로 하면 43%가 오른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글로벌에서 연초 대비 2월 27일까지 많이 오른 나라가 어디냐면은 1번입니다. 14%. 근데 우리는 43%가 올랐죠. 네. 뭐 이유가 있었나요?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지만은 개인들의 고객 예탁금 아니 그다음에 이제 ETF로 개인들이 장세를 이끈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 하면은 주식 시장이 이렇게 쉬워. 사면 맨날 오르니까. 그렇죠? 레버리지상. 그러니까 약간 이제 밸류에이션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수급으로 올린 거죠. 그러면 사상 최대 상승률로 우리나라가 그 세계는 나스닥은 마이너스였어요. 2월 27일까지.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수반되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오버슈팅 구간이었죠. 네. 그러면 이 오버슈팅 구간에서 어떤 리스크가 찾아오면 당연히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거다. 지금 5,500, 5,600 정도 되면 수렴된 거 아니에요? 그 적정 밸류에이션. 6,350이라는 숫자는 PBR로 2.2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올해 ROE가 16% 정도 하는데 네. 어차피 PBR은 ROE의 함수니까 그거는 오버슈팅이죠. 여전히 오버슈팅. 예, 2.2배 수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구간, 리스크가 와서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방향인데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급등락이 심해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이제 다시 평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현기증 나는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대비를 해야 될까? 박찬솔 연구원님. 저는 사실 변동성이 앞으로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변동성 절대값이 축소된다기보다는 지금 봤던 변동성보다는 축소될 것 같아요. 12% 하루에 막 200포인트 넘게 고점 대비 이런 건 20%대 했던 거는 아닐 것 같고 제가 3월 9일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이제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 수를 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거의 대부분 변곡점이 나왔는데 다시 그 수준에 돌아간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라도 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동성 자체가 여기서 이제 3월 9일 저점까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변동 위로 또 올라온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변동성이 축소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려고 하면 지금 120불 수준으로 보여줬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자극적인 그런 이슈들이 더 커진, 그러니까 더 큰 이슈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은 확대되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당장 가능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퀘션 마크가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만 증시랑 좀 비교를 하는데 네.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삼전 닉스 이렇게 봤을 때 좀 반등 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했었고요. 아시아 내에서. 네. 그리고 또 산업재하고 금융이 좋았거든요.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조방원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전쟁 상황에서 과연 나쁜 섹터인가? 오히려 좀 방어적인 플레이가 좀 나오면서 반등을 세게 한 측면이 있어서 다른 나라랑 갖고 있는 그 산업 비중이 시총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3% 올랐기 때문에 방향성은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네. 그럼 많이 빠지면 3%, 또 많이 오르면 3%. 우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중치가 더 붙는다. 떨어져도 가중치가 더 가중치가 더 붙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변동성이 그 오른 폭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거지. 뭐 이게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변동성이 있는 거고 일본은 13% 올랐기 때문에 3%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아주 큰 변동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반영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증시는 지금 W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W자를 판단. 환율은요? 환율은 M자입니까 그러면 뒤집은? 환율은 그 다 아시겠지만 환율의 움직임은 실질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외환 보유고 뭐 그렇게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실질 금리인데 우리나라 명목 금리는 지금 2.5%죠. 그러면 지금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2%가 넘습니다. 그러면 0.4에서 0.3이기 때문에 일본 엔화 환율도 당연히 0.75고 그 물가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은 2%입니다. 마이너스니까 환율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외환해서 뭐 서학개미가 미국에 뭐 많이 해서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이제 그 얘기야 요즘 안 해요. 별로. 예.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환율은 다 공식이 있고 실질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은 지금 환율이 절상이 되는 거 그렇죠? 그거는 그냥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그거를 얘기 안 하고 왜 우리나라 환율이 뭐 저평가됐다니 그 저평가된 게 아니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실질 명목 금리는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질 금리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을 뭐 해도 이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1,400 지금 80원, 70원 요 수준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1,400 밑으로는 안 가고 그리고 계속 그런 금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듣고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3년물 국채 금리가 4.2%를 4.3% 뚫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금리잖아요, 결론적으로. 4.2까지 예. 그러면 올라갔죠. 당연히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환율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달러가 인덱스가 99 오늘 또 넘었으니까. 예. 달러는 또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안전자산의 선호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고 최근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도 엄청 오르고 또 우리 기본이 되는 국채 3년물 금리도 많이 오른 것들이 우리 국고채 금리요? 예, 국고채 금리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때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반영될수록 환율은 약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실질 금리 폭이 제일 작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환율 변동폭이 가장 큰 게 우리나라. 두 번째가 일본.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본은 조금 틀린 게 외화 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계로 국채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화 자산 뭐 수출해서 잘 했지만 그만큼이고. 그리고 일본이 대만이 작년도에 더 6천억 달러 하고 우리는 4천억 달러 수출해서 얻었지만은 그 차이가 나는 것도 환율에서 대만 달러가 좀 강한 게 또 그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부분이 있어서 실질 금리가 계속 이 상태에서는 환율이
하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절상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선 연구원님은 어떻게? 환율 전망. 저는 사실 환율 전망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예, 그게 뭐 실질금리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뭐 국가 간의 관계라던가 그 수급 플로우라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 투기 포지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환율이 여기서 구조적으로 뭐 더 약해진다라고 보는 거는 거의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단위로 그 반대 이걸 진화할 수 있는 정책에 반하는 거에 베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으로 이제 플레이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환에 대해서 여기서 더 약해지면은 상당히 좀 심각한 위기 수준으로 가는 그런 국면을 예상하고 전망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언급은 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 이렇게 환율이 출렁이는 시기에 이제 FX 우리 그 마진 트레이드 그런 거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기적 포지션을 잡는 기회 시기일 수도 있겠어요. 많이 널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계속 그 약세로 간 거는 작년부터예요. 결론적으로 작년부터 그리고 그 부분이 아까도 이제 실질 금리가 계속 그 이제 축소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 하락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일본의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다카이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본 또 환율이 내려가면서 같이 동조화된 거죠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뭐 많이 출렁이었고 아시아 증시 뭐 전반적으로 다 그랬는데 그 전쟁 당사국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래요. 네. 좀 얄밉기도 해요. 전쟁은 본인이 일으켜놓고서는 본인은 이런 상황에서 쑥 빠져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게 왜 그러는 거죠? 네. 뭐 제가 증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네. 지정학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전쟁 당사국이면서 증시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 불안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북쪽에 뭐 레바논이라든지 뭐 시리아라든지 멀리 이제 이란의 어떤 안보 위협을 받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뭐 레바논에 대한 폭격도 많이 심해지고 있고 뭐 저항의 축에 속했던 나라들이 다 지금 계속 그냥 별 볼 일 없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란과의 전쟁을 승리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위협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 게 하나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증시가 출렁인 것은 유가 불안 때문에 좀 그런 측면이 많은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을 하는 것을 중동에서 하지 않습니다. 중동 국가에 있으면서도 그 주로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또는 카자흐스탄에서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석유를 한 40% 정도, 그다음에 그 카자흐스탄 석유를 한 20% 정도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을 하는 것을 그쪽에 이제 내륙에 있으니까 그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부터 조지아의 트빌리시, 그다음에 튀르키예의 제이안 항구까지. 그거 이제 육상 수송로를 이용합니다. 그게 BTC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이안 항구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이파 항구까지 다시 배로 선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동의 어떤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서 유가가 왔다 갔다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올라갔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네. 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그런 안보 불안이 그런 이제 공급망의 불안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앞바다에 그 레비아탄이라고 거대한 가스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작업자족을 하기 때문에 뭐 석유라든지 가스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전쟁을 승리로 하게 된다면 여기에 쓰였던 뭐 방산 관련된 뭐 드론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하이테크 업종 그런 것에 대한 또 관심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주도해서 이스라엘 증시가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주에 FMC가 이제 예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2월 CPI를 우리가 봤습니다. 일단 예상치에 부합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의 수치를 우리가 보고 이제 다음 주 FMC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언뜻 말씀 주셨지만 3월 CPI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셨어요. 박찬솔 연구원님, 3월 CPI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 전쟁 여파가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꽤 많이 팍 튀어오를 스파크처럼 튀어오를 수도 있다고 보세요? 뭐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올라갈 거고 저는 근데 뭐 단순히 시장이 뭐 헤드라인 넘버나 이런 거에 반응할지 아니면은 주가가 이미 글로벌리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반영된 상황 속에서 감안해서 볼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FOMC에서 뭐 코어 기준으로
또 더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코멘트에 대해서 저는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이제 닉 티메라우스 기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있는 페드 마우스피스라고 하시는 분이 2월 한 중순에서 말쯤에 이제 several, 뭐 some 이러는 페드 스피크, 그러니까 그들만이 사용하는 단어죠.라고 보면서 동결의 무게를 좀 실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3월에는 뭐 데이터는 별로 좋게 나오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결정할지는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연준 의장이 변경되는 이 시기에 위로 아래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계속 지켜보자라는 것이 컨센이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액션을 하면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떻게 감당하냐. 연준은 선행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액션을 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후행적인 데이터를 보고 검증하고 컨센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 지켜보자.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이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체제로 들어서면서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 3월은 또 이달 FOMC 우리가 주목할 건 사실 점도표가 업데이트되는 예. 시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 9월달, 10월달, 12월달 연속으로 3번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고 나서 1월달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1월달 동결을 하면서 그때 전도표는 안 보여줬지만은 예상이 뭐냐면은 6월이나 7월에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한 2번 정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이 안 났어도 뭐 3, 4, 5는 거의 안 할 거다가 거의 컨센서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서 물가 지표가 올라가고 또 중요한 거는 FOMC에서는 이제 CPI 지수보다는 PCAI 물가 지수를 더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죠. 그거는 네. 조금 높게 나올 겁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 예, 개인 소비 말씀이시죠? 지출. 그게 이제 중요한 지표인데 FOMC에서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제 동결이 1월 달부터 계속 예상했고 상반기에는 거의 없다. 그리고 5월 달에 케빈 어시로 바꾸고 나서 6월이나 7월 정도에 한 번 된다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다음 주 FOM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3월 달에 지표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FOMC에서 하반기 때 두 번 정도 예상이 되는데 네. 그게 오히려 한 번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그 유동성 그러니까 금융 긴축 우려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하나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그 FOMC의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이제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사람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푸틴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중재안도 일종의 제시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전쟁의 진짜 승자는 푸틴이다. 이제 이런 해석도 예,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가 어디냐 하면 이제 러시아가 들리는데요. 러시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가가 한 55달러대에서 지금 한 90달러, 100달러 되다 보니까 그만큼 석유 수출로 인한 수익이 늘어난 거죠. 러시아산 우랄스. 예. 네, 우랄스라고. 예, 그렇게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무기들이 이제 중동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력은 또 상대적으로 헐거워지고. 악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번 중재에서 러시아가 진짜 성공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뭐 존재감을 이제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러시아가 과연 중재를 할 수 있을까를 볼 때는 이제 지정학적인 환경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먼저 러시아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물론 이번에 러시아가 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우크라이나와 전쟁 속에서 이란 측에서는 드론이라든지 어떤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어떤 전투기를 제공한다든지 방공 시스템을 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나라의 국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고 또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90년대에 그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에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인구가 한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인 거죠.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에 약간의 좀 갈등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 반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반감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좀 그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내전 때에도 러시아가 이제 그 시리아 영공을 다 장악하고 있었었는데 그 시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 공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리아 남부 쪽에 그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 측이 약간 좀 묵인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약간의 이해관계가 좀 동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이제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했었었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이제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사우디 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중동가에 있으니까 그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유가 감산에 관련된 많은 이제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네. 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도 또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가장 반대를 하는 나라들은 EU 국가들입니다. 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승리를 하길 바라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가 반미 진영의 선두 국가인데 어떻게 이 전쟁을 중지할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계속 이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 러시아가 굉장히 좋은 이제 포지션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보도 보고 이거 되게 주목되더라고요. 일본 자위대에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정말 응함다음에 이거 전쟁 양상이 또 완전 달라지는 그렇죠. 확전 기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과연 트럼프가 이것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굉장히 당혹한 이제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을 원한다고 하면 몇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겠죠.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는 뭐 호르무즈 해협에 배들이 다니는데 호위를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중 구비기라든지 그런 이제 비전투용 뭐 군사 지원, 물자 지원 한다든지 네. 아니면 또 후방에서 뭐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가 미국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래서 뭐 여론상으로는 일본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는 하지만 뭐 총리 입장에서는 좀 더 아주 직접적인 아니지만 좀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5,5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면은 좀 투자 금액을 좀 늘려서 트럼프의 마음을 좀 되돌릴 수 있는 뭐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가능성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측 불허입니다. 이렇게 예측이 힘든 이 시기에 이제 시장에 대응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지난 첫 주 때 사실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섰잖아요. 그 변동성 장세에서 말이죠.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는 시각도 많이 있었고요. 뭐가 맞겠습니까? 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고객 예탁금이 2월 27일까지 12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3월 4일날 변동성이 심할 때 10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33조. 네.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이제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또 참가들이 있는 거예요.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2,3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매일 뭐 ETF 반도체 ETF 사면 매일 올랐으니까. 그런 그 좋은 추억이 있어서 이번에 하락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온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심하면서 고객 예탁금이 거의 8조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금 2월 달에 외국인이 사상 최대로 팔았습니다. 순매도로 19조를 팔았어요. 네. 그런 그 자금을 다 개인들이 바친 거죠. 개인들의 순수 자금으로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은 밸류에이션의 오버슈팅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조적으로 조금 뭐
참여도 좋지만은 좀 주의를 기울이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됐을 때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술 연구원님께도 말씀. 저도 뭐 26년 초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분들한테는 정말 따져보고 머리도 차갑게 가슴도 차갑게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조정 때 제가 좀 눈여겨봤던 코멘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코멘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정책 모멘텀 관련된 것도 계속 부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정도에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분야에 좀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뭐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국내 이제 시장의 멀티플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PMI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조업 PMI ISM 기준으로 올랐고 그리고 G20 기준으로도 서비스는 좀 꺾이고 있는데 제조업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이클 좀 후반부에 코스닥 시장이 좀 좋았던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전이냐 장기전이냐 중동 사태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 매체 엑시오스는 5가지의 시나리오를 제기했는데 이 5가지나 되는 경우의 수 자체가 이 전쟁의 결말이 예측 불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시장 참여자라면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